신라의 중흥을 이룩한 군주. 자, 오늘 인재경영 리더십 편입니다. 자, 오늘 진흥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진흥왕은요, 신라의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부과했던 왕입니다. 사실 신라의 진흥왕에 대한 어떤 평가는 사실 되게 상반적이에요. 네. 왜냐면은 고구려가 4세기 당시에 결국 신라를 도와줬어요. 누가 쳐들어왔다고요? 외국가. 그랬을 때 아는 거 하나는 안 되죠. 잘랐죠? 기병과 고병 5만을 파견해서 도와줍니다. 자, 그럼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도와줬으면 의리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사실 고구려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신라가 오히려 도와준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신라는 자기의 힘이 조금 생기자 오히려 고구려의 뒤통수를 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흥왕을 배신의 남자, 배신의 아이콘 이렇게 진흥왕을 얘기합니다. 또한 사실은 고구려가 너무 힘이 강해지자 백제와 신라가 사실은 한 120년간 동맹을 맺거든요. 근데 그 120년간 동맹을 맺은 것을 깨고 그리고 오히려 백제의 영토를 다 차지한 것도 우리의 배신의 아이콘 진흥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바로 시대적 상황이 항상 그 인물을 만들고 우리가 항상 어떤 인물을 평가하거나 결국 어떤 사람을 규정할 때는 그 시대적 배경을 같이 봐야 돼요. 자, 우리 진흥왕에 대한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왕에 앞서신 왕은 버풍왕이에요. 이 버풍왕 때 결국 불교를 공인합니다. 항상 불교를 공인하는 목적은 당연히 종교의 자유 이런 것이 아니라 정적 목적이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진흥왕 당시에는 사찰들이 되게 많이 만들어져요. 이 대표적인 사찰이 황룡사입니다. 이 황룡사가 바로 호국불교의 상징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호국불교라는 것은 호국, 나라를 지킨다. 근데 그 불교가 나라를 지키는데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팔관회라는 거대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근데 이 팔관회를 왜 개최했냐? 전쟁에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을 위로할 때 당연히 그런 것을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것을 경험해본 스님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라에는 그런 스님이 없어. 그러면 뭐 다른 나라에서 그걸 빌려오자 이러지 않고 우리가 좀 다른 나라에 누군가를 데리고 오면은 좀 쪽팔리잖아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진흥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고구려의 스님, 최고의 스님이라 불렸던 해량을 데리고 와서 이런 팔관회라든지 백자강회. 백자강회가 뭐냐? 좌석버스 타보셨어요? 네. 좌석버스가 왜 좌석버스냐? 앉아가니까 좌석버스예요. 난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좌석버스 탈 때마다 난 서서 가. 그럼 왜 좌석버스라고 하는 거야 도대체? 그죠? 입석버스로 쓰라고 전화해야겠다. 자, 그런데 백자강회가 뭐냐? 100개의 좌석을 만들어 놓고 강의를 해요. 그래서 바로 스님들과 비구니들이 모여서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해량이라는 스님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죠. 신라는 사실 이런 그 모든 것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결국 꼭 자국의 사람만을 기용하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결국 등용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진흥왕 때부터 그런 게 아니었겠는가라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펴봅니다. 그래서 신라가 가장 뒤늦은 나라였어요. 고구려 백제보다 가장 뒤늦은 나라인데 사실 삼국통일의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신라예요. 그거는 결국 나라와 어떤 지역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등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제가 사실 약간 컨닝을 했어요. 그래서 인재경 리더십을 보고서 강의를 하면서 요렇지 않았을까 하고 제가 약간 이렇게 좀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했고요. 사실은 우리가 불교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불교는 인도에서 이제 나온 종교거든요. 인도에서 불교를 가장 널리 전파한 왕이 있어요. 이게 아소카 왕이라고. 이 아소카 왕이 보낸 금과 어떤 그 구리를 가지고 또 어마어마한 또 불상을 제작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진흥왕의 목적은 이런 불교를 통해서 일단 나라와의 국민이 하나가 되기를 원했어요. 왜 하나가 되기를 원했을까요? 그 부분을 이용해서 진흥왕이 꿈꾸는 사회가 있었을 거예요. 진흥왕은 그런 기반을 통해서 뭔가 강력한 나라의 어떤 부흥을 꿈꾸지 않았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나라가 하나가 됐어요.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것만으로 결국 여러 경쟁 국가였던 백제와 고구려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인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화랑도라는 제도를 만듭니다. 화랑도는 화랑, 그 당시 진골 출신의 화랑과 결국 나름대로 육두풍과 평민 출신의 낭도들이 같이 어울려서 노는 거예요. 그럼 이제 화랑이 기록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막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랑도는 놀이 문화가 껴있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놀면서 관찰하는 거야. 딱 대리님 보니까 미모가 있어. 그래서 기록하는 거야. 이 사람 미모가 있다. 나중에 전쟁이 났을 때 미인계로 써먹자. 뭐 이렇게 미모가 있다. 우리 이제 과장님 보니까 이 셈이 밝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 총무과로 보내자. 뭐 이런 식으로. 교수님 보니까 굉장히 무예가 뛰어나요. 우리의 어떤 그 국방부를 보내서 이 나라의 어떤 그런 걸 책임지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없네. 한 명 또 누구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우리 예전에 또 우리 과장님 이제 바뀌셨는데 예전 우리 과장님 딱 보시니까 하는 게 없어. 맨날 먹기만 해. 근데 그런 분도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적는 거예요. 먹기만 한다. 이 사람은 적의 포로로 보내자. 그래갖고 적의 이 음식을 다 탕진하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다 기록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관리 등용제도. 근데 그냥 이 사람 오늘 나를 발탁하나 봐 이러면은 인위적인 모습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냥 노는 거예요. 술 먹고 산과 하천을 돌아다니면서 노는 이런 놀이 문화 속에서 진정한 그의 어떤 관찰, 그 사람을 평가하는 정말 진정한 어떤 인재 등용이다. 그래서 우리 신라 하대의 바로 최고의 유학자였던 우리 최치원 선생님께서는 바로 이 화랑도를 뭐라고 했냐? 풍류다. 노는 거다. 라고 해서 이 놀이 문화가 별게 아닌 줄 알았더니만 이 놀이 문화 자체에서도 우리가 얼마나든지 정말 좋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요즘에 무슨 면접 같은 거 하면 우리 교수님 그냥 이렇게 그런 면접이 아니라 그냥 같이 이렇게 술 먹고 놀고 하는 그런 면접이 있다는 게 저는 이 화랑도에서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제 진흥왕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 준비가 끝난 뒤 본격적으로 정복 활동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백제와 신라가 힘을 합쳐서 고구려의 6세기는 상당히 이 안으로 내분이 있었던 시기인데 그런 시기를 이용하여 한강 땅을 드디어 점령합니다. 누가 더 감격에 벅찼을까요? 백제예요. 원래 한강은 백제 땅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한강 하류는 백제가 먹고 한강 상류는 신라가 먹기로 했는데 신라의 진흥왕이 한강 상류를 딱 먹고 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한강 상류가 어디냐? 어디겠어요 한강 상류가? 한강 상류는 결국 어디냐면은 청평, 가평, 춘천, 홍천. 가보니까 래프팅하기 딱 좋아. 이건 내가 좀 여기 래프팅하러 오는 거야? 했는데 한강 하류는 김포, 연백 너무 평야지대야. 그러니까 성왕과 진흥왕이 같이 모여서 이제 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 진흥왕 감개가 무량하지 않소. 이 한강 땅을 보시오. 내 얼마나 감개가 무량한지 모르는데 진흥왕이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저 뭐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진흥왕이 사실 그 동맹관계를 깨고 한강 하류를 다 먹어요. 신라의 진흥왕은 자기가 한강 땅을 차지하고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어요. 그래서 다른 비석은 그냥 가서 비석을 세워라는데 진흥왕이 직접 그 지역에 순찰합니다. 그래서 직접 순찰해서 세웠다 해서 순수비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강 땅을 차지하고 거기다 딱 세웠던 비석이 북한산 순수비예요. 555년. 이건 이거는 이해를 못하면 걔는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진짜. 555년에 북한산 순수비를 봐봐.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 한강을 먹었잖아요. 신라는 항상 고구려하고 백제를 통해서만 중국의 문화를 수입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중국과의 직접 교류, 중국의 선진 문화를 수용하면서 신라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 발판을 이루었다. 그래서 저는 통일을 이루었던 왕은 신라의 문무왕이지만 사실은 이 통일의 거의 기초를 다진 왕이 바로 진흥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중간 정리를 한번 할게요. 불교를 통하여 나라가 하나 되고자 했어요. 그리고 인재를 등용할 수 있는 놀이 문화를 통한 인재 등용. 참 혁신적인 인재 등용이었죠. 그리고 이 화랑도는 실제적으로도 그 인재 등용의 모습도 있었지만 상당히 무사도 정신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것을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합니다.
진흥왕 그 이후에도 이제 가야를 완전히 정벌하고요. 그리고 고구려 함경도 지역까지 가서 마우령비, 황초령비 등을 진흥왕이 직접 세우게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꼭 느껴야 되는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신라는 내무랑 당시 4세기 중엽에 고구려의 도움을 받아 그로부터 100여 년간 고구려의 영향력 아래 있어요. 오죽했으면 고구려의 비석에 뭐라고 써있냐? 동이 매금이다. 동쪽 오랑캐의 왕이라고 표현을 들어도 신라는 반박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진흥왕의 비석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바로 태왕이다. 자기 수를 태왕이라고 말할 만큼 강력한 국가임을 표방하고 있고요. 이제는 고구려를 중심으로 시간이 흘러가지 않아. 우리를 중심으로 시간이 흘러간다고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는 진흥왕의 모습. 단순히 진흥왕의 어떤 업적에 대해서 뭐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흥왕이 이런 통일의 기초를 이루고 이렇게 대정복 군주로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결국 준비했다는 겁니다. 불교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로 인지를 등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실제로 비석을 세울 수 있었지만 그 지역을 직접 순찰하면서 그 지역의 백성들에게 뭘 심어줬을까요? 왕이 직접 왔노라. 내가 이 지역을 직접 순찰한다. 백성들이 왕의 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 왕의 어떤 그런 기상, 이런 것을 오히려 좀 전수받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진흥왕은요, 사실 어린 시절의 왕이 된 이후에도 사실 자기가 발탁했던 인물을 끝까지 믿어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칠부, 그리고 거칠부는 국사라는 책을 편찬합니다. 이건 왜 의미가 있냐면은 신라가 고구려에 종속됐던 나라가 아니라 이제 신라의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신라라는 것을 후대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역사서를 편찬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역사서를 편찬한다는 것은 그 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독자적 노선을 걷고 있고 전성기로 가고 있다는 걸 표방하는 겁니다. 근데 거칠부를 끝까지 믿어줘서 나중에 진흥왕의 아들이었던 진지왕의 끝까지 후견인 노릇을 하는 것이 거칠부고요. 이런 식으로 끝까지 진흥왕은 자기가 발탁했던 사람들을 믿어주는 이런 신뢰의 리더십 자체가 아마 신라 통일의 초석을 다루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진흥왕 뭐 얘기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이게 바로 6세기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뭐 리더십 그 제목은 인재 경영 리더십입니다. 지금 제가 했던 강의 내용과 아마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아마 오늘은 조금 강의 내용 자체가 되게 원활하고 쉽게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럼 저희는 조금 이따가 좀 이따가 이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눠주시죠. 알겠습니다.